철수가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 목격자인 영희가 봤다. 그래서 영희가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철수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각하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랑 법이랑의 이미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 사연을 올립니다. 진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부모님이 신고 학생 말만 듣고 자신의 아이를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 취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이게 인권침해라고 주장을 하시네요.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또 괜히 답변서에 저한테 불리한 내용을 적는 건 아닌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학교로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들 중에서 요즘은 이 사연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방식의 민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들어오면 교감 선생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시긴 하는데 이 사연처럼 어떤 선생님 개인을 특정해서 이 선생님이 뭐 인권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는 선생님 개인이 답변을 하셔야겠지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모든 인권침해를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외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 제10조부터 12조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23조 이후에 재산권, 선거권, 공무단권 같은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유로 진정이 들어왔다면 애초에 판단 요건이 되지 않아서 각하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하는 애초에 판단 요건 자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고요. 기각은 판단 요건은 돼요. 근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틀린 말이다. 그래서 기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쓴 첫 번째 스텝은 각하 요건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진정을 했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걸 목격자인 영희가 봤다. 그래서 영희가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철수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각하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 원인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라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미 그 당시 시점부터 1년이 지났다면 인권위가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관해서 이미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내주신 사연처럼 어떤 선생님이 인권침해를 했다라고 진정이 제기됐는데 동시에 그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면 이미 그에 대한 수사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넷째, 진정이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에도 각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서를 쓰시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뒤에 답변서를 쓸 필요조차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 각하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진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겠죠. 답변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청구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진정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진정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관련 법령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이제 결론까지 쫙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진정인의 주장을 써줍니다. 진정인은 우리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실제 발생한 사실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담임교사, 위클래스 상담교사의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강요나 부당한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관련 법령도 좀 적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북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을 경우에 피가해 학생의 진술을 받고 사안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교 교사는 이러한 의무에 따라서 사안 조사를 실시한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 자녀에게 어떤 강요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으로 인권침해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온건하게 쓰신다면 본교가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만약 진정인이 부당함을 느꼈다면 앞으로 관련 조사를 할 때 학부모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이제 퍼펙트하게 답변서를 쓰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답변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공문과 법률 문서의 차이점인데요. 입증 자료 첨부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작성하시는 공문은 그냥 부침 1, 부침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끝에 붙이시잖아요. 근데 법률 문서는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바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없었습니다 라고 썼다면 바로 가로 열고 증거자료 1, 목격자 진술서,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표시를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인권위원회든 어디 제3의 기관이 누구 말이 사실인지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시는 문서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답변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시기도 바쁜데 이런 행정 업무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좀 슬프긴 하지만 이왕이면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서 이게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업무를 하시다가 법률적으로 막막한 상황이 생기시면 언제든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